동부가 근현대 역사연구소 제4회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나머지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발제하실 분과 사회를 보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조용래 자문위원님은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개요대학에서 경제학이죠? 네.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민일보 대기자로 쭉 계시다가 이번에 의원연맹 사무총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제1주제를 발표하실 문흥호 자문위원님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중국 문제 연구소장을 맡으시고 현대 중국학회 회장을 지내신 우리 한국 내의 최고의 중국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주제를 발표하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은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졸업하시고 대만 국방대학교를 거쳐서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무와 문을 겸전한 아주 실력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말씀 잠깐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으면서 애초롭게 버티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에 접어들어서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을 겪은 것도 우리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면 대만은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중국이 일본에 한량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우리가 같이 해방이 됐습니다만 식민지를 겪은 것도 같은 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기 김형호 의장님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헌정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미안해요. 예, 아닙니다. 대만의 처지를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17세기 초반에 명이 멸망한 뒤에 만청 공명운동을 하던 정성공이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대만이 비로소 중국과 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주민 시족들이 만든 부족국가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통일국가가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7세기, 아니구나, 15세기에는 네덜란드 세력이나 포르투갈 세력이 대만에 들어가서 점령하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 전초기지로 대만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던 그런 곳이 대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과 연결점이 된 정성공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생각하면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정성공이는요, 규슈 북서부에 있는 히라도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중국 사람 정기룡이하고 일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160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 당시 일본과 중국과 조선은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런 관계였어요. 이 히라도는 어디냐 하면요, 외구가 발행했던 외구의 본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적인 정지룡이가 일본 히라도에 와서 머물면서 그
거기서 정성공이 나왔습니다. 정성공이가 7살에 중국으로 이제 다시 복귀해서 그때 그 무렵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발흥하는 그 사이에 반청 공명 운동을 하다가 그와 같이 대만으로 복귀해 들어갔습니다. 청제국이 대만을 지배하다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95년에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이 대만을 일본에 할량해서 대만은 일본 땅이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대만의 상황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도 여러분들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면서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또 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과거의 수직적 질서에 복종하라 이걸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하고 미국의 또 압박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문홍호, 윤석준 두 분 교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방금 오신 우리 헌정 회장님, 이 사실 동북아 근현대 역사연구소는 김일륜 회장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오늘 사회에 여기까지 심포지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일륜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봄과 더불어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되기가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뜻깊은 우리 동북아연구소에서 제4회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실 귀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 김영호 우리 의장께서 전 의장께서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회에 대한 오늘 그 뜻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높이 주시고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마하자마자 이 동북아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의장의 뜻 그리고 또 김성호 실장의 뜻 또 부의장 영선의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랑 이 발족을 했는데 우리 헌정회 중에 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한 그 세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4회째 되는데 정말 귀한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 위치에 있고 또 그동안에 강조를 늘 하면서도 우리 주변국가들과의 인식의 또 차이,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또 대처하는 방법, 방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또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니까 귀한 시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국민에게 또 우리 선임병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 각오도 새롭게 다지는 이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회장으로서 인사를 강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국회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그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문환 의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줘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로부터 얘기 들으려고 저도 왔습니다. 시진핑 3기, 대만 해역 문제 등등 주제가 있는데 정말 흥미진진하고 주제를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는 또 북한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럴 때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 자존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문위원님하고 우리 내빈을 소개해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요상 원로회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나성민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정책실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성민 교수께서 오시기로 연세대학교 홍성민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권을 이제 우리 조영래 우리 총장님께 넘기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조영래입니다. 제가 사회단 지금 4번째 순서가 됐는데 사회만 2번을 맡게 돼서 사회전담으로 자문위원회식으로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대만인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 관계가 지금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만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과장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나치게 대만 중심으로만 이게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가 쏠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문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께서는 좀 큰 프레임에서 말씀 주실 것 같고요. 또 윤석준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주변 국가의 동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친밀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보다 바로 두 분 연사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바로 문용호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여기 앞에 불을 좀 끄는 명견이 쳐 조영래 국장 명견 치우라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날 공부하고 세미나 하는 거지만 이렇게 언론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시진핑이 제 3기를 맞이하는데 3기 때는 뭐가 어떻게 변할까? 저 사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뭐가 달라지는 거지? 대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위기를 생각을 해서 아주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가? 왜 갑자기 미국이 나오느냐 하면 사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관계를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대만 문제는 올라올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대만 해협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대만 문제가 떠올랐느냐? 이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대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계획 개방을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 개방을 하고 잘 살게 되면 뭔가 민주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다원화가 되고 뭔가 열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진 독재 국가가 됐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스테믹 챌린지, 아주 조직적인 도전자가 된 겁니다. 유일한 도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는 조그만 땅덩어리의 조그만 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 3기에 들어서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3기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시진핑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문제에 목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만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만을 주권 국가로 독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건 대만이 할 수도 없고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만의 독립은 대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청천백일기를 흔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대만의 독립을 지키겠다 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큰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대만은 독립하지 않는다. 대만의 독립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만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들이 뭐냐면 이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 대통령이 간간히 우리 대만 방어할 거야.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이 파견할 거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미국이 파견을 할까? 아프간에서 굉장히 쫓겨났는데 또다시 대만에 들어갈까? 제가 보기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군사 문제는 윤석준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좀 줄이겠지만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대만 해역에서 전쟁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 대만을 독립을 시키면 이미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독립 이후의 대만 카드는 없어지는 거죠. 카드는 이 소매 안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거죠. 절대 독립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대만 내에는 뭐 몇 명의 연락관들이 있지만 정식으로 미국이 파견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뭘 하냐면 과거의 대만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말만 들어서 중국은 하나다. 걱정하지 마. 대만 독립 안 시킬 거야. 너희들이 하는 대로 지지할 거야. 했었는데 중국이 자꾸 바뀌니까 글쎄 중국이 대만이 독립을 뭐 안 하겠지만 중국이 하나라는 것도 좀 따져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미국은 대만 문제를 One China Policy라고 씁니다. 그래서 중국은 One China Principle이라고 씁니다. 왜? 이 Policy와 Principle의 차이가 뭐냐면 Policy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동성을 준 겁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Principle는 절대 불변의 문제죠. 그 미국은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책만 계속 수위를 돌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라고 막 중국에서 엄청나게 비난했죠. 그 할머니 나이 많은 사람 늙은이 이런 식으로 비난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방문하면서 얘기한 민주, 자유 이 부분은 메시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이 원내 총무가 된 이 케빈 메카시라는 분이 거의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정책은 행정부에서는 독립을 안 시키지만 다른 부분에서 관계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승급하고 있다. 올리고 있다. 민간 교류에서 올리고 있다. 저는 이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의정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의원 외교가 대만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만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의장도 찾고 있고 모든 국가가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겁내하는 겁니다. 왜? 이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의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원 차이나 프린시플에 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미국은 그럴 거고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민간 교류에서는 소위 그 대만에 있는 대만협회, 제대협회라고 하죠. AIT. 근데 이게 웬만한 국가의 대사관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난 규모의 이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간 이상의 관계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올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얘기하는 원 차이나 프린시플, 원 차이나 팔러시의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말리 회담이든지 어디든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하는 마지막 얘기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이거 하나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볼 때는 지지한다고 말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거에 부응해서 대만은 지금 계속해서 뭘 하냐면 민주, 자유 대 독재. 이 시진핑 3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거의 독재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이 먹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치와 체제와 룰과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꿈을 이룰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일국 양제를 허물고 무력을 동원한다? 이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새로운 형태의 일국 양제를 구상할 생각이 있다. 이거는 중국 친구들이 그리고 대만 친구들이 하는 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대리 시진핑 체제에서 보면 무늬만 바꾸고 뭐 새롭다고 바꾸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권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중국이 원하는 통일과 대만이 원하는 독립이 계속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시간은 누구 편이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에 유리할 것이냐, 독립에 유리할 것이냐. 그냥 얼핏 생각하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겠어? 중국이 원하는 통일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몇십 년이 지난다면 뭐 그쪽으로 기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국 양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이 통일을 위한 강력한 무력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통일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 소위 대만 사람들은 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독도라는 말. 독립도 아니고 통일이 아닌 건 뭐죠? 현상유지입니다. 어떤 현상유지?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한 평화적인 현상유지. 이리 갈 수밖에 없다. 자, 대만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대만은 차이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골인데 이 사람은 골수 대만 독립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무리 차이원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성격은 춘수이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자신은 감옥에 갔어요. 물론 뭐 통일하다가 감옥에 간 건 아니지만 그럼 차이원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통상법, 협상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영국에서 공부했고 협상 전문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독립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양안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남북 관계하고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에도 대만과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교류를 하고 있고
코로나 그 상황에서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교역량이. 이런 관계가 없어요. 남북 관계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하고 결혼한 숫자가 이 결혼 신고자의 10% 정도가 대륙 배우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와이프, 자기 엄마가 이미 대륙 사람으로 있고 자기 장인 장모가 타이베이에 살고 있고 건너편에 광주에 살고 있고 이런 상태로 50만, 60만, 거의 100만 가까이가 얽혀 있어요. 가족으로.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상해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는 타이베이에서 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자기 장모는 저기 가오슝 살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보다는 덜 감정적입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타이베이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장개석의 증손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당에. 그 얘기는 뭐냐면 대만 사람들은 대륙하고 관계를 막 독립 이렇게 운운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단절되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독립, 통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 민진당 아니라 국민당 순식간에 쏠딱 나와요. 참 역사가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당이 이번 타이베이 시장이 된 이 손자를 보면 이 두상 앞에 그 인상이 자기 장개석 과거를 흉통하고 다 닮은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타이베이 시장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진당, 당신들, 독립, 미국과의 관계 이거 조절해 이 얘기예요. 하다못해 대만 사람들은 케빈 메카시가 오는 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무리하게 왔다 가는데 우리한테 남겨준 게 뭐지? 우리한테 뭘 줬지? 오히려 우리한테 선발시키면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그쪽에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샤먼이라는 대만 건너편에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죠. 아름답고 그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면 수소까지 합쳐 30분이면 갑니다.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한 이 소위 그 본섬하고 대륙을 대삼통, 본삼통이라고 얘기하고 금문도하고 시아문하고 하는 소삼통이라고 하는 소삼통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재개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냐면 배우자가 대륙인인 경우. 지금 이거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힘이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우습게 보면서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은요 17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대만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85년에 가서 2002년까지 그 복건성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술을 안 먹어본 웬만한 대만의 기업인들이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아, 시진핑이 부시장하고 뭐 서기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거를 유치하려고 끌어들이고 대만 돈을 끌어들이려고 별 짓을 다 했죠. 근데 시진핑이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부분을 일제히 함구하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경제 교류를 망치지 않는다. 이거 망치면은 시진핑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통일과 독립이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당의 요즘에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동안에 공산당의 사명으로 얘기 안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방이라는 표현에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방은 당의 군인의 일이지만 통일은 정부 간의 일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당의 임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제 강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되는데, 그건 시진핑도 내부적으로 자기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손도 뭐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그러고 있을까요? 저는 시진핑을 엄청 싫어하는 지도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당장 시진핑 덕에 내 권력을 누리고 있고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이 정치적 지위가 반석에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리수를 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푸틴이 되고 싶은가? 저 푸틴이 어떻게 끝나겠는가? 지금 중국이 이 푸틴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이게 대만을 침공하는 거하고 연결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도 옛날 같은 미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도 많은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힘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안 하던 돈 내라는 얘기도 하고 뭐 많은 부분이 마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 뭐 다시 뭐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대만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뭐 벗어나서 뭐 그거를 뭐 우리 나름대로 유연하게 해석해서 정치적인 이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국장급은 만날 수 있어요, 행정부에서. 근데 국장급 잘 안 만납니다. 몸살리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과장에 가서 만나고 국장급이 만나면 괜찮거든요. 굳이 뭐 내가 국장급 만나서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 오는 필요 없다. 이런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 오는 거를 겁내서.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니까 전화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하고, 세 번 하던 거, 네 번 하고 이러잖아요.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라. 거기에서 의원 외교라는 부분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만에 있는 한국 대표 자꾸 외교에서 한직으로 생각하고 뭐 이제 옷 벗을 때 다 되니까 뭐 그리가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뭔가 뭐 쫓겨간 듯한 느낌을 가지는데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치자. 그리고 민간 교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타이완에 가면 뭐 연날리고 뭐 음식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좋죠.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미국이 대만하고 막 관계 뭐 발전하니까 우리도 뭐 중국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가가지고 뭐 미국서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 자꾸 이제 외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제발 좀 조용하고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몇십 년 동안 이걸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나는 5년마다 똑같은 보고서를 2번을 써야 되냐. 첫 번째 보고서는 출범하면 새로 출범한 윤정부든 뭐 박정부든 문정부든 문정부의 대중정책의 뭐 방향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뭘 쓰냐 무슨 정부의 대중정책의 비판 잘못된 거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써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쌓여야 되는데 모든 게 정권 차원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권 차원에서 외교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칼라가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런 그 영향도 있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사. 시간을 조금 좀 5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를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이상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바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윤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실 현대장, 신천지 함장, 원산함장, 그리고 해군본부 정책차장을 마지막으로 잘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PPT 위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저는 국내에 나와 있는 선동적인 기사보다는 대만과 관계된 국가들의 기획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공정 기자회견과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 그리고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써봤습니다. 도대체 대만 해협이 왜 문제인가?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서 직접적인 이슈가 없다 보니까 트럼프가 타이완 카드를 중국에 대해서 쓰기 시작함으로써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억울합니다. 왜?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글로벌화 추세에 의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환경 문제까지 수집어 썼는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기술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시스템적인 도전, 미래의 도전, 추적하는 도전, 중국으로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부터 나올 때, 중국의 부상을 중국은 평화적인 부상이라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국내에서도 이걸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해협 사태를 보니까 중국이 평화적인 부상이 아니고 군사력 팽창, 군사력 확대, 힘에 의한 강화, 또 거친 행동, 또 일방주의,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등의 허상이었구나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쇠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은 이제 글로리어스하고 어너러블하게 쇠퇴할 것인가를 영국의 사례를 찾아서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가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사항을 확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전기차에 대한 IRA,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서 제재를 준 사항이죠. 과연 우리가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가? 당시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교훈으로 당선이 되면서 미국이 국제문제에 복귀를 하고 동맹을 강화한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실제로 바이든이 낸 계획 문서를 읽어보면은 역시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맹이라는 개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빅브라더로서 책임을 져주고 신뢰를 주고 행동을 해줬지만, 지금은 소위 후다에 말씀드린 통합억제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동맹국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보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식의 조금의 실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제1도련과 제2도련을 선언을 1986년도에 선언을 했죠. 근데 제1도련 내에 한반도, 남중국의, 동중국의,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기득권과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얄타 회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중국은 억울해하고 기득권과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 말하는 대만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 트럼프 이전에는 대만을 언급 안 했습니다. 대만 카드를 중국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만이 약하다는 것만 부각을 시켰죠. 근데 바이든에 따라서는 좀 틀려졌습니다. 바이든은 지역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접근합니다. 대만이 불안하면 너도 불안해. 이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세안, 이제는 호주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파트너십 국가에, 동맹은 아니지만 파트너십 국가에 포함을 시켜서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디펜드 타이완이죠. 과연 이것을 대만 위기와 또는 우발 사태 미국의 자동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 No, 아닙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했고요. 작년도 10월 12일에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억제에서 대만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무자비한 수차에 걸친 무기 판매를 결정합니다. 대만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F-35를 원하는데 F-16을 주니까 말입니다. 국가안보전략서에 따라서 10월 27일에 방위 전략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 물론 국방부가 발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을 엄청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파트너십 국가로서 대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획 문서에 나와 있는데 일본 살판났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2016년도에 소위 말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을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던져주고 트럼프가 2017년도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1년 7월 1일에 방위백서에 대만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또 그해 8월 2일에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즉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양대 구도, 대결 구도에 일본이 끼어들면서 대만을 보호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 5월 16일에 일본식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대만의 평화와 안정에 일본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입니다. 대만 사태에 또는 대만 위기 사태, 즉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수단으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기획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작년도 아베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7월 12일에 대만의 라이칭더 부총통이 차이잉원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참가를 해서 대만의 민진당과 일본의 자민당 간의 당대당 관계를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3개 안보 문서에 드디어 일본도 적 기지에 대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수방위에서 공세적인 전략을 지향하겠다고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위기 사태를 활용을 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 문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2021년도에 전에 여러 가지 실무회담을 할 때 대만 사태에 대해서 아시아 신남방 정책과 연결을 시켰죠.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신남방 정책으로 해주겠다. 하지만 당시 신남방 정책이 뭐라는 것은 외교부도 답을 못했습니다. 또 실제로 신남방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세안과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도 5월 21일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바이든이 한국에 먼저 와서 그래서 우리가 언급을 해줬죠.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작년도 11월 3일과 금년도 1월 31일에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에 공동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자꾸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다가 지난 2월 3일에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소위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도 대만의 안정과 평화가 지역 안보에 기여하도록 중요하다는 것에 기여한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루다가 마지막으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사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뭐 주된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느 특정 국가를 절대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위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새로운 질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에 한국도 기여를 한다. 기여를 앞으로 혁신적으로 하겠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리적 여건이 왕창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남태평양 지역까지 우리가 참가를 하고 기여를 하겠다는 식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 관련해서는 쌍방향 교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대만 간의 여러 가지 문화, 인적, 그리고 기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내용을 대변을 해준 거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만이 대만에 대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현상 유지를 타파하려는, 이것은 일본의 주장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언급을 함으로써 미국에 좀 지지를 한다는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열렸습니다. 그 전에 양 삼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법과 질서에 의한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를 우리는 존중을 하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공동성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 프놈펜에 있었던 아시안 정상회담에 삼국 정상들이 참가해서 바이든과 기시다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삼국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삼국은 대만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즉 현상유지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명문화를 하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뭔가? 갑자기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가중됐다. 이 누구 잘못이냐? 저는 미국이 먼저 옆구리를 친 거라고 봅니다. 즉 미국의 대만 카드를 중국 시진핑한테 겨눈 거죠. 미국은 이를 벌려놓고 뒷수습이 안 되니까 계속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도 기여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대만을 연계시켜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확대를 해서 미국의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쇠퇴를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 사태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전수방위에서 공세적인 방위로 옮겼고요. 단지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까지 양안 문제인 중국의 동부연안과 대만 섬과의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각종 계획문서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핵 확산 문제로 다뤘습니다. 지역 안보가 아니고 핵 확산입니다. 핵 기술과 핵 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젠장하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직면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이 36회에 걸친 약 78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서해에 대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각각 따라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가졌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과 대만 해협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과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지역 질서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뭐 차이잉원 총통이 마지막으로 복무기간도 늘리고 돈도 많이 줘서 지원병들을 흡수를 하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못 얻었죠. 특히 미국은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군의 현대화 또 첨단화의 목표 연도를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기정사실화를 많이 하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2017년, 2035년, 2049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내 연구기관들은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허벌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 공군 지원사령관인 미니한 공군 대장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니 우리 공군 지원사령부, 즉 공중급유기를 운영하는 우리 기능사령부가 노력을 더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공중급유를 잘 해가지고 대만 사태의 대리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미국이 대만 카드를 트럼프 이후에 중국에 사용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극렬한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그러자 이제는 동맹국의 개입설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한미군도 개입을 해야 되고 주일미군도 개입을 해야 되고 미국도 개입을 할 거다. 하지만은 항상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에서의 미국의 공식 입장은 We will defend Taiwan in accordance with Taiwan Relation Act. 아주 원칙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겁하고 굴욕적인 답변입니다.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미국. 미중 전략의 군사적 위협에서 바이든 들어서 반도체와 부품 공급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제는 첨단 무기를 만드는 주단조를 거치는 특수방 분야까지 확대를 하자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추세. 단지 중국은 대만 해협 공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군력밖에 없습니다. 공군력을 대거 투입해서 자극을 시키죠. 여기에 대해서 대만 국방부는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긴급 발전을 통한 전투기 대 전투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 왜? 이러다가 대만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다 소진돼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공군이 아무리 대만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을 진입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로 추적 및 감시만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현실적이며 경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 무기를 증강하고 미국으로부터 사서 중국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한 사례로만도 대만 군이 얼마나 현명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비전문가들은 아주 연구 프로젝트 받고 연구 기금을 신청하는데 힘이 났습니다. 중국이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국제문제연구소 CSIS. 세상에 워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워게임 중간 결과를 작년도 8월 10일에 발표하는 건 저는 군인이고 워게임을 많이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워게임은 마지막까지 가서 결과가 나와야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 워게임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 인수에서 승패가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미국의 CSIS가 펠로시 방문 이후에 8월 10일에 워게임 중간 결과라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해서 작년 8월달에 한참 뜨거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온 중간 결과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대만에서 위기와 우발 사태가 나면 항공모함 두 척이 침몰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그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도 안 하고 있고 20차 당대에서 시진핑이
그 당시는 총석이죠. 당대 총석이가 이야기한 중국군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군으로서 당에 공산당에 충성을 다. 둘째, 당군으로서 내가 제시한 2049년에 미국에 밀리지 않는 세계 인류급 군대로 양성을 하자. 여기에는 대만 침공이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과거에 있었던 군국, 정치적인 색이 강하고 지방선과 연계가 되고 부패하고 방어적인 군구를 미국의 통합사령부와 같이 5개 정부사령부로 2015년에 개편을 합니다. 즉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북부. 북부는 우리 한반도죠. 동부 정부는 일본과 대만입니다. 그러면 동부 정부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어느 상장이든 간에 할 일은 매일 상륙 훈련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로 나이고한 군사 전문가나 매체들은 야 드디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상륙작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 파격적으로 지난 20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어떤 생각인지 당시 동부정부 사령관인 허웨이동 상장을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파격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시는 드디어 시진핑이 전시내각 대만에 침공하기 위해서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허웨이동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둠으로써 대만 침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올리는 블로그 글에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허웨이동이 중앙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서 일부 정치인들 방에서 또 정치인들이 대만 요것 좀 한번 손 봐야 돼 했을 때 허웨이동이 아니야. 내가 동부정부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보니 대만을 대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중국이 침공했을 때 네가 개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F-35를 원하는데 미국은 안 돼. F-35 줬던 데가 중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F-16을 가져. 그래서 F-16을 주고 미안하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F-16의 정비창을 대만에다 건설해주고 거기서 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성 지휘관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니안 공군 대장 같은 사람들이죠.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것은 자기 예하에 있는 부대원들에 대한 전투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지휘 메모를 내린 것이지. 그 지휘 메모를 내려서 야 임마 맥주만 마시고 가서 스테이크 먹고 연애만 하러 다니지 말고 대만을 아주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중 구비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횟수를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 하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2월 3일에 로이드 오스틴이 필리핀을 한국에 이어서 방문했습니다. 가서 한 게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더 달라는 거였고요. 공군 마르코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4개의 기지를 더 줍니다. 르손섬 북부와 대만과는 100km 기지를 더 주면 이걸 어디에 쓸 건가 우리가 가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MMO성은 여전히 이제 확보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사항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미국의 대만 카드 그리고 시진핑 재임 기간 중에 업적을 고려했을 때 역시 대만 해역 문제는 대만의 통일 문제는 이슈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에 목숨을 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한반도 영향입니다. 저는 대만 위기 사태와 한반도 우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상황하고는 전혀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만 상황의 한반도의 부정적인 영향도 또 없다고 봅니다. 왜?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철저한 한미동맹 이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을 시킨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에 대만 사태와 같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8일에 우리 정부가 발간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동북아라는 용어 대신에 동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특히 주한미군이 9개월 주기에 순환 배치, 로테이션 베이스드 디플로이먼트로 바뀝니다. 스트라이크 기갑여단이라든지 현재 평택에 와 있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여단 같은 경우는 9개월 배치 후에 장비와 무기는 그대로 두고 인원만 이동을 합니다. 인원이 새로 들어와서 적응을 또 하고요. 뭐 이러한 주한 미군의 배치 성격을 봤을 때 과연 일부 나이브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만 사태에 주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9개월 배치에 들어갈 부대가 본토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 자, 미국은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대만에 개입을 해서 미중 간에 직접적인 충돌로 만들면 이것은 파국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중국 배싱을,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중국을 그동안에 20년간 대테러 위주의 전투준비태세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투준비태세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육군의 경우 멀티 도메인 타스크 포스 하와이에 있습니다. 일개 여단입니다. 막강하죠. 1000km의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히마스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척만 전개하던 동아시아 해양에 항공모함을 한 대 더 배치하는 겁니다. 데이빗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취임을 해서 이제 상륙작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제는 도서를 순회하면서 우리도 육군과 같이 1000km의 지대지 미사일로 중국 대륙을 때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해병 연안연대로 다 바꿔버리고 육군에서 받았던 에이브람 M2 탱크를 다 육군에 줘버립니다. 왜? 이제는 대테러 작전을 안 하기 때문에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순환 배치 개념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고요. 미국은 호주 북부에 있는 다윈에 약 인구 10만 정도 되는 곳입니다. 제가 세미나 발표차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방대한 사막에다가 미 해병대의 순환 배치를 하기 위한 일개 연대가 와서 훈련을 하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테러 전쟁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는 대만 사태를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쓸 수 있는 전략적 애매모호성, 오케이, 지금부터 나는 대만의 위기 사태에 확실하게 개입을 한다 하면 쓸 수 있는 카드는 필리핀에 있는 주 미군과 호주에 순환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 외에는 크게 수단이 미국도 없을 거다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한 지역이 미국의 5개 통합 사령부 중에 가장 넓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제안입니다. 여러분, 대만 해협과 한반도 해협 위기와는 절대로 상호 연관시키지 말자 하는 거고요. 중국은 대만의 핵심이라고 해서 한참 대만의 핵심이 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동안에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여전히 당대당, 공산당과 민진당의 문제이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소위 말해서 영토 중국의 100년간의 굴욕기간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신공 시나리오 믿지 마십시오. 국가안보전략서의 확장 억제 개념을 특이하게 내고 한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아세안에 이야기했죠. 아세안이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도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너 안 도와줘. 그래서 비어난 게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남중국 해와 연관은 없지만 나타워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도 친중에서 친미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제 무기와 장비를 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트럼프는 지원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SCM, SMA,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5배까지 올렸으니까요. 저는 시진핑의 도광량이라고 봅니다. 시진핑은 모든 걸 지금 다 가지고 미국은 급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을 벌려놨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범위는 확장시켜놨는데 동맹국들의 반응은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시간은 내 편이라고 하고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 시진핑의 도광양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태와 어떻게 충돌을 할 것인가. 젠장. 이러다 보니까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중 당사국들은 싸움을 안 하고 임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동맹국가 파트너십 국가들한테 너도 뭔가 역할을 좀 해 하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케이, 그럼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소위 말해서 글로벌 피보트 스테이트로서 우리도 역할을 한번 해볼 테니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 나는 문재인과 틀리다 라고 선언을 스스로 하게 되는 사태가 됩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힘없는 유엔에 가서 결의안을 채택하려다가 지난번에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못하죠. 그전에는 다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을 해서 채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의장성명 채택을 하러 박진이 날아갔는데 진장을 가서 엉뚱하게 중국 스파이 풍선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만 해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힘을 축적하고 써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한가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어느 분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과 직접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미 직접 교섭으로 한국을 배제한, 실제로 김여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식의 북한 카드를 쓸 때에 과연 대만 사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인도태평양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중국을 다른 나라와 달리 키 파트너로서 기술한 그런 모습에서 과연 우리의 대중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많은 숙제와 고민을 남길 거라고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두 분 아주 열띤 강의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거의 서로 일치되는 내용 같습니다. 대만 사태, 대만 위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심소봉대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축을 잘 잡아가지고 밀고 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플로어에 질문하고 바로 답변하시는 거고. 예. 저는 헌정회의 회원입니다. 16대 경기도 이천에서 기원을 했고요. 세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한 몇 개월 전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아마 근무를 했다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여기 헌정에 와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TSMC라고 하는 대만의
IT 업체가 미국의 그 OEM을 받아서 하고 납품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지금 중국이 그 반도체 때문에 그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그들이 어디서 그런 걸 구입하고 또는 수입을 할까? 뭐 그래서 개인 기업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의 말씀은 대만에 있는 TSMC가 수익 궤도를 빼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소리인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그 중국의 풍선이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상공을 휘젓고 다니다가 격추해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과연 그것이 스파이 풍선이었는지 민간 뭐 위성 기후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였는지 아시는 데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 상공에는 얘네들이 안 돌아다녔을까? 근데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과연 그런 가능성은 없었는가? 여기에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공자학당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자학당이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에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파이 원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이 공자학당 그대로 둘 것인가? 제가 그 공자학당 한국에서 퇴출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네, 문홍 교수님. 네, 앉아서 네, 네.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TSMC 그건 아마 핵심이 설계도를 빼돌린다는 게 대립으로 빼돌린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미국이 TSMC를 장악을 해서 너 중국하고 하지 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고 TSMC와 또 대륙에 있는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상당 부분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빼돌렸다는 의미보다는 아마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인적 교류가 끊어졌는데 무역량이 강도를 났어요. 그만큼 이제 경협이 중요하다는 거고 공자하고는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이 문제 뭐 전부 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불신이 생겼냐면 중국이 지금 저는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될 게 미국의 한국마음이 중국을 뭐 전부 와가지고 해안을 봉쇄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친구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은 지금 그동안에 이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중국을 좋아하는 국가가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좀 잘못됐다. 그 중에 이 공자학원이 뭐 스파이의 소굴에는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무 관료적이에요. 그래 공자학원이 모든 그 대사관 당의 통제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중국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보고 요즘에 무슨 비밀 경찰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제에 조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자학원이 지금 뭐 강제로 철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못을 때려 받기보다는 학생들이 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무서운 거죠. 네. 두 번째 스파인 풍선. 누가 와서 TSMC 설계도를 빼돌렸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TSMC는 나노밀리미터 수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중국의 TSMC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아마 한 12나노밀리미터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삼성은 3나노밀리미터 파운더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이것을 미국이 이제 칩스에서 부품 공급 차원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는 건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이것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반도체 설계를 어디서 했는가? 영국의 ARM, 그런 것을 설계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어디였는가? 미국이었거든요. 그걸 위탁 생산한 게 대만과 한국이고, 그것을 다시 갖다 쓴 게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수준이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TSMC를 너무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를 작사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TSMC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능력을, 또 반도체 반도체 굴기를 시도한 시진핑의 의도를 꺾기 위한 그러한 그런 하나의 수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TSMC가 지금 미국의 아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세 혜택과 주 세금을 절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시장 논리예요. 삼성은 조심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텍사스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스파이 풍선은 일종의 해프닝, 미국이 과도 반응, 소위 오버리액티드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바이든이 국내 문제에 직면한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들이 많거든요. 개선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민주당이 같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 하에서 스파이 풍선이라는 것을 갑자기 부상을 시켜서 미국이 만든 최신의, 물론 F-22가 떠서 약 7억 원에 상당하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날려서 격추를 시켰습니다. 떨어져서 수거를 해서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별게 나올 게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지난번 블링컨과 왕이가 유엔 안보회의에서 만났을 때 역시 다시 독설적인 외교를 벗어난 상황으로 이어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카드였어요. 이것을 제가 블로그 글에 썼지만은 2월 4일 날에 바이든이 격추 명령을 내려서 격추시킬 적에 미 북부사령관은 반대했습니다. 고도도 높고 뭐 끝까지 떠서 뭐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이미 정밀하게 다 보고 있는 상황에 소위 민간인 인공위성의 영상 이미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판독이 되는 상황에 중국이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반경 60m짜리 풍선이 왔다고 해서 뭘 더 하겠느냐 반대했어요. 미 CIA 국장 번드 국장도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바이든이 격추 명령을 내려서 F-22가 떠서 격추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를 또 격추시켰어요. 풍선이라는 것은 고도가 틀립니다. 일부에서는 뭐 풍선에 의해서 민항기도 지역 영향을 받을 거라는데 우리는 고도가 틀리고요. 풍선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호재는 만납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금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세한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것을 미국 바이든이 실수를 했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이제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세 분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한국이 특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미국을 상대할 정도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시진핑도 이제는 독재 나갈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1인치하에 두고 세계적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는데 가장 한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국민의 지금 한 70%가 핵무장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라도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은 남태평양 지역에 가령 필리핀, 베트남, 호주 이런 그 해양 세력의 연결체의 그 연결 구도에 한국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인정이 되고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핵무장을 갖지 않는 미국은 필요한 때는 언제 집사하고 가니까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미국이 필요로 하는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일본이 먼저 그 대만을 먼저 점령하고 대만을 근대화시킨 일본입니다. 한반도부터 먼저 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는 또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은 미국, 일본, 대만, 기타 남태평양 지역과 하나의 연대를 갖는 그건 뭐 단순히가 아니라 그 군사적으로도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핵무장도 없는 한국이 항상 그 안보를 미국에다만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한미 동맹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애치선하고 뻔나올지도 모르는 판인데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특히 우리 그윤 제동께 묻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다 끝냈어요. 예, 12시 59분에 예약을 해놔서 좀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부담이 되지만 경항공모함 개발도 필요한 거 아니냐. 답은 다음에 좋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문 교수님 우리가 지금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에 외연화라는 용어를 쓰시는 건 아시죠? 외연화. 즉 지역 안보 문제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과 미국만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날리겠다.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컴바인드 디펜스 파스처를 해서 확장 억제를 좀 더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좀 더했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전술 핵무기도 군산에 좀 갖다 놓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막가파시. 북한이 핵을 가졌으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핵전쟁이에요. 그러면 핵전쟁을 한반도에서 가지면 이제는 글쎄요, 이거는 일종의 과거마요 재앙이죠. 이것을 미국은 한국한테 안심을 시킵니다. 그 말해서 확장 억제에 의해서 우리가 너가 핵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랑 핵을 공유하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서 운용을 하는 거니? 나토도 못해요. 아이러니하게 나토가 WS-91 전략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이후에 미국과 나토 간의 이견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핵 운영 문제입니다. 나토는 핵을 운영하기 싫어해요. 근데 미국은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 어디에 배치할 거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 뭐 애매한 나라, 네덜란드 이런 데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70%의 준하는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은 이 극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신도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 박사님. 두 번째로 잠깐만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1시가 돼서 식사를 하시면서 네. 거기서 말씀 네. 나누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